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말 스타트파이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000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해찬 당대표가 이영석 광주에서 열린 이영석 민주당 의원님 선거 사무실에 개소식에 참석을 했어요. 여기서 이해찬 당대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재명 당대표에게 사천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라고. 이건 뭐냐면, 그러면서 친명의 친문 공격, 이거 굉장히 잘못돼 있다라고 좀 지적을 하셨는데, 이해찬 당대표님이 어떤 분이었냐면,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돼요. 이해찬 당대표님은 위기 때 이재명 당대표를 살려준 사람이에요. 그게 언제였냐면 이재명 당대표가 2018년도에 경기도지사에게, 또 민주당 역사를 좀 알려줘야지. 2018년도에 민주당 경기도지사에 그 당시에 출마를 하려고 할 때, 그때 여기저기서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었어요. 그때 대표적인 인물이 김진표, 전해철, 소위 그 당시에 당권판 세력들이었던 친문 진영이 이재명 죽이기에 들어갔었어요. 맞습니다. 그 당시 당권판은 당연히 친문 진영이었죠. 그때 이재명 당대표를 끝까지 앞장서서 도와준 사람이, 그러니까 정치적 문제, 사법적인 문제도 이재명 당대표를 뒤에서 지켜준 사람이 이해찬 당대표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해찬 고문이라고 불리지만 이재명 당대표께서 이해찬 전 대표님에게는 깍듯이 하잖아요. 그렇죠? 깍듯이에요. 깍듯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대선, 여러분들이 우리가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솔직히 이재명 당대표의 조직이 뭐가 있었습니까? 그때 대표는 추미애였지만 뒤에서 추미애 당대표는 그 당시에 어떤 당대표로서 그 위치를 지키면서 이재명 당대표를 살려줬지만, 조직적인 면에서는 이해찬 당대표가 민주당의 가장 큰 조직을 거느리고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떤 친문 진영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죽이려고 할 때, 추미애 그 당시에 당대표는 조직력은 없잖아요. 이해찬계의 추미애 당대표 이해찬계가 이재명을 딱 방어를 해주면서 정치적 리스크랑 사법적 리스크를 정면 돌파를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난 대선에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해찬 당대표님의 조직, 이해찬 당대표님의 조직을 전부 이재명 당대표님의 조직으로 전부 다 밀어주면서 대선 과정에서 이낙연을 이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다 아시죠?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당대표 편에 서갖고 이해찬 친노 친문의 좌장이었던 이해찬이 이재명 편에 서면서 밀어주면서 사실상 우리가 이낙연을 날릴 수가 있었어요. 안 그래? 왜 그러냐면 경기도지사 하다가 갑자기 당내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 경기도지사 하셨던 분이 당내의 조직이 어디 있어요? 그때 이제 적극적으로 이해찬 당대표의 조직이 전부 이재명 당대표로 넘어가면서 으쌰으쌰 해갖고 우리가 대선에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이재명 당대표는 이해찬 당대표를 멘토로 거의 삼으면서 그러니까 모시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더민주혁신회의라는 사람들이 조정식 사무총장의 불출마를 권고했어요. 그거 기억나시죠? 그래갖고 이상하다 그랬죠. 조정식 사무총장을 불출마하라. 그때 저게 왜 저게 무슨 일이지? 여러분들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조정식 사무총장님이 바로 이해찬 당대표의 최측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조정식은 5선의 의원이에요. 정치적인 경륜이나 어떤 그런 것들은 이재명 당대표보다 이 조정식 사무총장이 훨씬 높잖아요. 국회의원 5선이고. 그래서 더민주혁신회의가
말도 안 되게 조정식은 그러니까 지네들은 새로운 신친명 세력들이잖아. 그치? 이재명이 당대표 되고 나서 이재명 당대표가 대권 후보가 되고 나서 이재명 하면서 모였던 사람들이 기존의 친노 친문 진영에 있다가 이해찬 당대표와 함께 이재명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몰아내려고 했던 사건이에요. 그게. 이거 사람들이 얘기 안 하는데 그쵸? 처음부터 여러분들은 조정식 사무총장이 이재명 친명은 아니었죠. 왜냐면 조정식 사무총장이 훨씬 정치적 경력이 많잖아요. 그래서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해찬 당대표의 최측근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최측근을 이재명 당대표에 딱 힘을 실어준 거고. 그랬더니 새로운 친명 세력들이 느닷없이 조정식 사무총장님 물러나라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친노, 친문, 친명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를 조정식 사무총장이 했고, 이재명 당대표가 위기 때도 박강원이가 스스로 물러난다라고 사표를 내고 조정식 사무총장도 이재명 당대표의 국회에서 가결이 되자마자 사무총장이 사표 내고 박광원이 사표 냈을 때 박광원은 지가 선출직이기 때문에 지가 알아서 사표를 내면 사퇴를 할 수 있지만 조정식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지명직이었잖아요. 당대표가 지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오죽하면 조정식 사무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어요. 조정식 사무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더민주혁신회의가 나쁜 조직이 아니에요. 이재명 당대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조직이지만 선거를 앞두고 조정식 사무총장을 불출마를 요구하는 거는 이건 어떻게 보면 이해찬 당대표나 그동안의 친노 친문 그다음에 친명으로 이어지는 이런 계보를 아예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완전 이간질 시키는 거죠. 이해찬 당대표 엿먹으라고 했던 짓이에요. 이해찬 당대표 엿먹으라고 하면서 조정식 물러나라고 했던 겁니다. 사실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 위기 때마다 그 중심 잡아주고 그랬던 그 사실 나중에 우리가 지금이야 우리 이재명 당대표 중심으로 이제 당이 변화가 돼가고 있고 점점 이제 당권파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제가 늘 그 친명, 친문을 갈라치게 하려는 이 세력들이 결국은 나중에 또 사고를 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등장하면 또 거기서 싸움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친노, 친문이라는 어떻게 보면 계보가 이어질 때 그렇게 싸움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민주당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왜 아직도 이낙연이나 저런 호남 김대중 대통령 파리하면서 호남 동교동계가 늘 민주당을 시끄럽게 합니까? 왜 민주당을 시끄럽게 해요? 친노가 나타나기 전에는 지네가 줄이었잖아. 그렇지? 친노가 나타나기 전에는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했던 정치 세력들이 자기네들이 줄이었는데 어느 순간 노무현 대통령이 나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계보가 이어지니까 지네가 설 자리가 없으니까 사실상 친문 패권이라는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나간 거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재명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고 이재명이라는 새로운 미래의 권력자가 등장을 하니까 과거에 자기네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김대중 동교동계와 싸워서 당권파가 되는 과정을 거쳤으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과거에 동교동계가 했던 짓을 지금 하는 거죠. 그렇잖아. 과거에 동교동계와 친노 친문이 싸워갖고 결국 동교동계가 기득권 포기하지 못하고 지네가 이탈하고 탈당했던 인간들이 그 동교동계가 지금도 남아 있어갖고 이 반명을 외치고 그게 중심에 거기 또 이낙연이 서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해찬 대표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국회의원 한번 해보겠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안 된다. 제가 우려했던 얘기를 그대로 해주셨어요.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갑자기 나타난 친명파리들이 비명보다 더 위험하다. 갑자기 나타나갖고 여태까지 뭐 하다가 갑자기 이재명 하면서 나 공천 줘. 이런 자들 제일 조심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좀 아셔야 되고. 더민주혁신회의를 욕하네. 이종원 조정식이랑 친하냐? 아니, 나는 안 친해. 안 친한데 너보다는 많이 알아. 중요한 건 너보다는 항상 많이 안다. 그럼 누가 봐도 여러분들 이거는 이해찬 당대표나 굉장히 불편한 일이잖아요. 뭐 자기 지역구에 뭐 후보들을 뭐 경선 안 하고 날리려고 하니 그런 거보다,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국회의원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서 지금 여기저기서 친명팔이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여러분들 우리가 밀면 안 돼요. 좋은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되지. 우리가 느꼈잖아요, 여러분들. 예전에는 친노가 최고였죠, 한때. 그렇죠? 한때 친노가 최고였고 한때는 또 친문이 최고였고, 그러면 거기서 또 이제 사쿠라들이 나오고, 그렇잖아. 지금도 결국은 또 이제 친명,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이 거의 그러니까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니까 친명팔이하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친노팔이하는 인간들 중에서 얼마나 변절자들도 많았고, 친문팔이하면서 얼마나 변절자들도 많았고. 정치는 개파를 보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을 뽑아야 돼요, 늘.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보면 자연스럽게 친노, 친문, 친명이라는 민주당의 계보를 잇는 분들, 그분들은 믿을 수 있지만 갑자기 나타나서 친명팔이하는 인간들, 그 전에 뭐 하다가, 그쵸? 조심한다 알라. 하여튼 경선에서 우리 당원들이 잘 뽑으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당대표, 여러분들 이제 민주당 선거제도 갑자기 좀 이상해졌죠. 뭐냐면 그 전까지 뭐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언론에서 막 떠들었어요. 근데 민주당의 기류가 좀 바뀌더니 이재명 당대표에게 전권을 준다 그랬죠. 이재명 당대표에게 전권을 부여했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 잘한 거라고 생각하냐면, 이재명 당대표가 병립형으로 가겠다, 전당원 투표를 하자라고 하면 오히려 압도적인 전당원 투표가 될 것이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게 만약에 홍익표 원내대표나 다른 사람 입에서 병립형으로 회귀하기 위해서 전당원 투표를 붙이자라고 하면 괜히 이재명 당대표가 손에 피 묻히기 싫어서 뒤에 빠져 있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병립형으로 민주당이 확실하게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병립형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전당원 투표할 때 반발이 적잖아. 그렇죠? 반발이 적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이재명의 메시지예요. 그러면 당원들이 반발이 없잖아. 근데 만약에 지금 이재명 당대표에게 정권을 줬던 이유가 뭐냐면, 정권을 부여해갖고 본인이, 그러니까 이재명이 내가 어떻게 할 건지 판단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왜 이렇게 됐냐면요, 밖에서 이제 이간질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어떤 이간질하는 세력들이 있었냐면, 이재명은 연동형으로 가고 싶은데 정청래랑 일부 몇 명이 병립형으로 가자고 주장해서 나중에 저건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막 지네끼리 음모론을 퍼뜨리는 놈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보셨죠? 그쵸? 보셨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밖에서 음모론자들이 변희재나 이런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재명은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 뭐 정성호 의원의 말에 의하면 조금 선거는 손해보더라도 민주당이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재명은 연동형으로 가고 싶은데 정청래나 누가 이런 사람들이 강하게 병립형으로 가야 돼서 이재명이 결단을 못 내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 민주당의 선거제도를 가지고 이간질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이간질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어떻게 해요? 이재명 당대표, 내가 병립형을 선택하든 연동형을 선택하든 이재명 당대표의 뜻에 따라, 여러분들이나 나나 뭐라 그랬어요? 이재명 당대표가 선택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주면 된다, 그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여러분들 이거는 민주당이 어떤 그 선거 제도를 가지고 음모론이나 갈라치기 하려는 애들을 그치, 김어준이랑 정청래가 이재명을 죽이려고 병립형으로 가자라고 이렇게 꼬신다, 이런 음모론자들.
결국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모든 판단을 이제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병립형으로 가든 연동형으로 가든 모든 책임은 이재명 당대표가 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나 나나 이거는 누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만약에 병립형으로 갈까 연동형으로 갈까 투표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이재명 당대표의 뜻을 알게 되면 그냥 투표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간질 세력들이 계속 선거제도를 가지고 밖에서 민주당 내 최고위를 흔드니까, 왜 그러면 홍익표 원내대표나 최고위에서 발표를 하면 마치 이재명 당대표의 의중이 담겼는지 안 담겼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여러분들 보실 때 저게 이재명 뜻이 맞아? 아니야? 모르잖아. 모르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딱 내가 이거는 선택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재명이 선택했으니까 거기 따라주면 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전당원 투표를 고려하지 않고 선택을 하든, 이재명 당대표가 전당원 투표를 뭐 붙이든, 그러니까 이재명의 선택이 이제 된 거잖아. 그 전에는 원내대표의 입김이 들어갔니, 최고위 정청래의 입김이 들어갔니, 누구의 입김이 들어갔니, 이런 소리가 이제 불협화음이 없고 이재명이 이제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불협화음을 줄이기 위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교통 정리를 좀 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책임지는 모습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될 것 같고, 지금 밖에서 난리가 났죠. 제가 계속 송영길 조심하라 그랬죠. 몇 번이나 조심하라 그랬습니까? 저 촛불행동이나 저런 애들 결국은 신당 창당해갖고, 지금 결국은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이재명 당대표에게 압박을 가하고, 이제 박대 가재미처럼 생긴 거 만남녀 한 30분 뒤에 계시네, 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보시면 이재명 당대표가 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보시면 알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갑자기 나타나갖고 여태까지 평생 뭐 하던 놈인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갑자기 이재명 외치면서 나 공천 줘, 이런 놈들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러나겠죠, 그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신당들, 이낙연의 뭐 새로운 미래, 그 다음에 미래 대연합, 원칙과 상식이라고 얘기했던, 제가 예상한 대로 그렇게 되죠. 얘네들 합칠 수 없다. 그렇죠? 얘네들은 지네끼리, 그러니까 이낙연은 제가 막 이낙연 성대묘사까지 하면서 여러분들 얘네들은 절대 합칠 수가 없다. 그렇죠?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지금 원칙과 상식애들이 만든 미래 대연합, 그리고 이낙연 중심으로 만든 새로운 미래, 얘네들이 사실 2월 4일 날, 월요일 날, 그러니까 2월 4일이 언제죠? 원래 내일이었나요? 내일인가 모레 얘네들이 합당 선언을 하기로 했었어요. 합당 선언을 하기로 했었는데, 사실상 이석현 전 부의장이 지금 이낙연 쪽에 서 있는데, 자기네들이 개인적으로 독자적으로 신당 창당을 한다라고 했다가 오늘 기자들이 김종민을 찾아가서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으니까 아직 깨진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결국 뭐냐면요, 그러니까 민주당 탈당 세력 간에 여러분들 주도권 싸움 한다 그랬잖아. 제가 뭐라 했어요? 그러면 형님도 광주 나가세요 그랬더니, 야 이 씨발 새끼야, 내가 그래도 대통령 후보였어 이 새끼야, 난 뒤에서 뒷짐지고 있을 거야. 의석도 하나 없는 게 무슨 그렇게 무슨 뭐 큰 뭐 맨날 뒷짐이나 지고 있어요. 이런 씨발 새끼들, 너네들 나 무시하는 거야? 이거였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랬더니 결국은 탈당파 중에서 현직 배지 3개 갖고 있는 애들은 원칙과 상식인데, 이게 뭔지 제가 이제 취재를 했죠.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결국은 여러분들 원칙과 상식이라고 얘기하는 미래 대연합이 있죠. 원칙과 상식이 얘기하는 미래 대연합. 그 다음에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 여기서 왜 여러분들, 제가 왜 여기서 삐그덕거렸냐, 얘네가 왜 통합을 안 했냐, 이준석이 이낙연은 빼고 들어오라는 뉘앙스를 계속 날리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준석 입장에서는 이낙연이가 필요가 없어요. 괜히 호남파들 이낙연이 이준석 여러분들 이준석 입장에서는 바른미래당 옛날에 합당할 때 안철수랑 동교동계를 한번 겪어봤잖아요. 응? 한번 겪어봤잖아. 동교동계 그 당시에 탈당파들 해갖고 바른미래당 만들었더니 깨진 기억이 있는데 지금 이낙연이나 얘네들 지가 대권 후보라 그러고 그쪽 호남에서 뭐 난리 친다고 하니까 오죽하면 아예 대놓고 이준석이가 오히려 나를 디스한다라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이준석 입장에서는 민주당 탈당파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배지가 있고 이 사람들 원칙과 상식이라는 사람들 조응천, 김종민 이 사람들은 호남이 아니잖아. 제가 저번에 그 얘기했죠. 조응천 누가 봐도 대구 사람이야. 박근혜 사람이야. 그렇죠? 박근혜 공직기강 비서관을 했던 사람이야. 김종민 충청도야. 이원욱 수도권이야. 굳이 이준석 입장에서는 정체성도 맞지 않는 이낙연과 합치느니 괜히 그러니까 지금 원칙과 상식이 고민하는 게 이거는 누가 봐도 원칙과 상식이 틀어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준석은 결국은 개혁 보수 정당이잖아요. 개혁 보수 정당이라고 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중도 보수가 윤석열은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데 거기에 이낙연이 합세할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이가 방송 같은 데 나오면 괜히 합당을 잘못했다가 지지자들을 불태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에서는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탈당하고 보니까 탈당파들이 많이 따라 나올 것 같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기들 왜 아무도 탈당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현재 원칙과 상식이 왜 이낙연과 같이 안 가려고 하냐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확히 보셔야 돼요.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가 통합을 몸달아갖고 원칙과 상식이라는 미래 대연합이라는 애들과 통합을 하려고 그랬는데 미래 대연합에서 일단 브레이크를 건 거예요. 이유는 뭐냐? 민주당에서 이제 공천 심사를 앞두고 있고 여기서 분명히 서로 작업을 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이낙연 측에서도 자기네 뭐 영찬아 너 언제 나올 거야 이 새끼야. 고객이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이 씨발 새끼 또 내 전화기 거부하는구나. 지금 서로 작업하거든요. 영환아 너 내 가방 들고 다니더니 이제는 내 가방 안 들 거야? 고객이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지금 이거예요. 그럼 뭐냐면 생각을 해봐요. 이낙연 측에서도 지금 공천에 불만을 갖고 나올 만한 사람들이 누군지 카운팅을 하잖아요. 원칙과 상식도 현역들이라서 얘네들은 아무래도 더 친하겠죠. 그렇죠? 김종민이나 이원욱이나 저기 조응천이나 현직 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아직도 매일 국회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취재를 해봤더니 원칙과 상식이 그러니까 민주당에 여러분들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앞으로 탈당파들이 있어요. 앞으로 탈당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적어도 이낙연과는 같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왜 원칙과 상식이 얘네들이 이낙연과 이번에 통합을 미뤘냐면 현직들이 전화를 해보니까 내가 탈당을 해도 이준석이나 신당이나 만약에 김종민이나 탈당파 이쪽으로 갈라 그러는 거지 굳이 이낙연이라는 뭐 지원자 권위적이고 이런 애들이랑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지금 흔들리는 사람 한 10명 있어요. 이번에 자기 공천 못 받으면 뭐 자기가 뭐 내년에 굳이 민주당을 위해서 헌신할 필요 없으니까 탈당을 해서 힘을 모아줘야 되는데 그 힘을 모아줄 사람들이 누구냐? 아무래도 이쪽은 배지가 3개가 있고 이 사람들이랑 하면 결국 이쪽 파이가 커지면 뭐죠? 이준석과 다이렉트로 통합하려는 거예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봐. 결국은 이낙연 뭐 하느냐면 또 버림받았습니다. 우리끼리 갑시다. 야 파리들도 많이 줄었네요. 여태까지 그 광분했던 파리들 다 어디 간 거야? 저 파리들이랑 저희랑 호남을 중심으로 지금 여러분들 그래서 구도가 새로운 미래라는 개혁 미래당 이낙연이는 혼자 지금 사실상 창당을 할 수밖에 없고
원칙과 상식 미래 대연합이잖아. 얘네들은 계속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민주당 탈당파들은 일로 온다는 거죠. 왜냐면 이낙연이가 여러분들 국회의원들한테 인기가 좋지 않아요. 이낙연이는 민주당 안에서 비명에서도 이낙연을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잖아. 여러분들 비명이라 그래갖고 모두가 이낙연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낙연은 민주당 안에서 낙엽기에 몇 명 되지도 않는다. 여태까지 계속 얘기했죠. 그래갖고 막 마치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 있을 때나 지가 거물이지 민주당 뛰쳐나가니까 아무도 안 따라 나가잖아. 여러분들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탈당한다 그러면 최하 20, 30명, 40명, 50명 현역 나가고 지지자 개판되죠. 그게 거물이야. 당이 흔들릴 정도로 어떤 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물이지. 지 탈당한다 그래갖고 뭐 탈당하지 마십시오. 130명이 막 서명을 하고 있을 때 잘하지 이 새끼들아 왜 이제 와갖고 나를 말리고 지랄이야. 난 나갈 거야 이 새끼야. 그럼 나가. 그렇다고 아무도 안 떠나면 어떻게 이 새끼야. 영찬아 넌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이 씨발 새끼야. 이거예요. 너 아침까지 나온다 그랬잖아. 너까지 안 나오면 누가 나와. 그래서 이낙연 주변에 현역이 있어요? 아무도 없다. 내가 예전부터 이낙연은 셀프 거물이라 그랬잖아. 이낙연은 내가 셀프 거물이라 그랬잖아. 아무도 안 따라올 거라고. 이 얘기를 언제 했냐? 아무도 이낙연은 탈당하지 않는다 그럴 때 이낙연은 탈당한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고, 이낙연이 탈당한 다음에 이낙연 따라갈 사람 없을 거라는 예견도 내가 다 해줬고, 이원욱과 조응천과 그 김종민은 이낙연을 마치 자기가 이낙연은 지가 이 현역들을 지 밑으로 데리고 오고 싶어 하는데 얘네들은 아예 이낙연을 생각도 안 한다. 이미 다 얘기만 해드렸어요. 그렇죠? 이미 다 여러분들에게 이낙연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민주당 나가면 형편없는 인간인지 스스로가 느낄 것이다. 여기에서 제가 또 무슨 얘기를 했어요. 이낙연이의 탈당을 비판하면서 제가 가장 강하게 비판했던 게 뭐냐면 결국 이낙연이가 나가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민주당 비판일 것이다. 그렇죠? 제가 그랬잖아요. 이낙연이가 가장 탈당이 민주당한테 나쁜 짓거리는 뭐냐? 이낙연이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민주당 비판을 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낙연이 오늘 여러분들 인천시당 뭐죠? 그 창당대회에서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인천에서 민주당을 심판하재요. 내가 이 얘기를 했잖아. 결국은 민주당이 있다 나가면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를 얻어야 되니까 민주당을 공격할 것이다. 더 나쁜 놈들이라니까. 이준석도 봐요. 똑같은 거예요. 이준석도 국민의힘에 있다가 나오니까 윤석열이랑 한동훈이만 까는 겁니다. 왜? 그쪽은 자기 지지층들이 국민의힘 지지층이니까 계속 윤석열과 한동훈을 까야지 그 국민의힘 지지층이 이준석을 지지하죠. 민주당에서 나온 이낙연은 결국은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탈당해서 윤석열 욕하고 한동훈 욕하면 민주당 안에서 욕하는 게 낫었죠. 근데 탈당한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나오자마자 민주당밖에 요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 이제 이준석이는 이낙연이한테 눈치채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처음부터 60대 어르신 뭐 그 무임승차 안 된다. 그리고 막 계속 이런 거는 이낙연 너랑은 함께 갈 수 없다. 계속 거리를 둔 거고 결국은 미래 대연합이라는 원칙과 상식의 얘네들이 요번에 그 이낙연과의 어떤 창당을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아사라졌죠. 아사라진 이유가 지금 앞으로 탈당할 사람들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미래 대연합이라는 민주당 탈당파들이 이준석과의 최종적인 단판을 지을 때 결국은 미래 대연합과 이준석은 같이 갈 거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릴게요. 이 모든 빌드업이 이낙연 나와보니까 이낙연 별거 없거든. 뒤에 파리들만 있고 그렇죠? 한물간 전 시장 뭐 이런 애들 파리들만 그러니까 지지율이 3%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대연합이라고 나와봤자 뭐하러 그 파리들이랑 손잡고 같이 욕먹을 거예요. 그럴 바에는 현직들 됐고 이준석과 손잡아갖고 중도 보수라고 하면서 거기서 정치를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빌드업이
미래대연합과 이준석의 다이렉트 연합 제3지대를 꿈꾸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지. 결국은 이준석이 볼 때 이낙연의 사용 가치는 없고 결국 현직 배지 프리미엄도 있고 그런 것들을 모든 걸 감안하면 미래대연합과 손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래대연합 입장에서는 이준석이랑 손잡는 게 최종 목표거든요. 지금 최종 목표는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의 최종 목표는 이준석과 손을 잡고 제3지대를 키우는 건데 그 걸림돌이 이낙연이가 된 거예요. 현재. 이낙연이가 한물 간 게 아니라 이낙연은 한물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이낙연은 슈퍼챗보다 계좌가 도움된대요. 유튜브에서 저는 슈퍼챗을 받지 않습니다. 자익은 타익은 저는 슈퍼챗을 받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제 말대로 지금 현재 돼가고 있는 게 이 모든 게 여러분들 뭐냐면 개혁신당과 연합을 하기 위해서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이 이낙연과 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빡친 거죠, 이낙연. 계속 내가 이거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탈당할 때 막 이낙연이 큰 정치인같이 언론에서 포장을 해주고 이낙연이가 무슨 원칙과 상식 얘네들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데 전혀 얘네들은 김종민이랑 이원욱이랑 조응천은 이낙연을 싫어했던 사람들이에요. 얘네들과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의 공통점은 반명이라는 공통점 하나 갖고 나갔지만 같이 섞일 수 없는 조직들이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유승민 얘기는 제가 얼마 전에 해드렸죠. 국힘당. 많은 사람들이 유승민이가 이준석이랑 같이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는 아니다. 유승민이는 신당 창당을 하든지 아니면 국민의힘에 있을 것이다. 신당 창당을 해서 유승민과 당대당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당에 남아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유승민이가 당에 남아있는 일은 딴 게 아니야. 얘는 대권을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선 저번에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유승민이가 탈당하지 않고 공천도 어디 신청하지 않겠다. 여러분들 잘 워딩을 보셔야 돼요. 공천을 신청하지 않겠다라는 말과 이번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라는 말은 완전 다르죠. 그렇죠? 근데 애매모호하게 얘기해요. 공천을 신청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불출마가 아니야. 당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이건 뭐죠? 한동훈과 윤석열이 엄청난 부담이죠. 그 한마디로 나는 당에서 나 어디 나가라는데 나가겠다. 이건 뭐냐면 유승민의 희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 그래갖고 입만 벌리면 윤석열 욕하는 유승민을 좋은 지역구를 줄까요? 윤석열이 어떤 놈인데 유승민을 좋은 당선 가능한 지역을 줘갖고 유승민을 살려놓으면 나중에 이게 화가 된다는 걸 윤석열이가 알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데 안 주겠죠. 그럼 어때요? 만약에 또 험지 출마하라 그러면서 유승민을 이상한 데 내보내면 유승민이가 그거를 무조건 받아들이면 뭐냐면 유승민이는 선당후사에 여태까지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날 완전한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도 유승민은 당을 지켰다가 되는 거죠. 유승민이가 노리는 거 이겁니다. 유승민은 이번 4월 10일 총선 이후에 국힘당이 대반란이 일어나죠. 그때 이준석은 밖에서 국힘당을 내려칠 것이고 국힘당 안에서는 이제 이번 총선 끝나는 순간 윤석열과 선긋기를 할 겁니다. 국힘당 의원들은. 왜 그러냐면 총선이 이제 자기의 임기가 윤석열의 임기보다 많이 남아 있어서 굳이 윤석열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죠. 응? 지금 왜 그러면 유승민이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박근혜 탄핵 이후 벌써 2016년 이후에 배심자 프레임이라는 게 거의 8년 이상 지금 8년 이상 뿌리 깊게 남아 있는데 박근혜가 이제 사면되고 여러 가지 이제 나오면서 일부 박근혜 태극기 부대에게 유승민이가 꼬리표가 달려 있지. 유승민이가 예전같이 그 박근혜 탄핵의 주요 세력이다 이런 비판에서는 많이 자유로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까지
오히려 윤석열과 각을 세우면서 비주류로 남아서 선당 후사 그리고 당일 지킨 사람으로 남으면, 왜 그러면 윤석열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할 때는 윤석열의 힘이 셀 때는 굉장히 아우 저 왜 저래 저럴 바에 나가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저럴 바에 당내 반감에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 지금 여러분들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승민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근데 윤석열의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지지자들은 권력이 한동훈으로 넘어가면서 사실상 윤석열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너무너무 당연시 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승민은 결국은 백의종군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서 당을 지킨 사람. 왜 그러면 유승민의 이런 태도를 보면 제가 어떤 걸 분석을 할 수 있냐면, 이번 총선에서 국힘당이 대폭망을 예고한다는 거죠. 조금만이라도 윤석열이가 이번 총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유승민이는 이준석과 손을 잡고 밖에서 어떤 국힘당을 때리겠죠. 근데 유승민이가 딱 꼬라지 돌아가는 걸 보니까 분위기나 여론조사 이런 거 모든 걸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29%고 부정평가가 63%다 보니까 이거는 자멸할 수밖에 없는 정부다. 그렇죠? 자멸할 수밖에 없는 정부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내가 나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갈 필요가 없죠. 왜 그러면 이게 정치적으로 여러분들 얼마나 유승민이가 고단수냐면, 지금 이준석은 여러분들 만약에 밖에 나가서 신당을 성공을 하면 이준석이는 탈당파가 되잖아. 탈당파고 이준석이는 국힘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지지자들이 볼 땐 배신자잖아. 그렇지? 지금 국힘당의 윤석열 코어 지지층 있잖아. 30% 가까이. 얘네들이 볼 때는 이준석은 굉장히 나쁜 놈이잖아. 얘네들은 굉장히 나쁜 놈이잖아. 이준석이는 탈당해갖고 밖에서 국민의힘을 흔든다라고 생각하면. 근데 나중에 이준석이가 신당 창당에 성공을 하더라도 이준석이가 탈당을 한 거지 유승민이가 탈당을 한 건 아니잖아요. 이준석의 신당은 이래저래도 얘네들은 어느 정도 살아남아요. 왜 살아나면 결국은 병립형으로 가도 살아남을 수 있는, 지금 원칙과 상식도 저렇게 이낙연과의 대통합을 미루고 있는 게, 병립형으로 갈 경우에는 이준석 신당과 미래대연합이 합쳐야지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정당이에요. 쓸데없이 이낙연이랑 합쳐봤자 병립형으로 갈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이득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통합선언을 안 하는 거예요. 아까 이 얘기를 조금 제가 빼먹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이야 지지율이 3% 정도 나온다 이렇게 하면서 뭐 찻잔 속의 태풍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무당측이 엄청나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 민주당 지지가 35, 국힘당 지지가 뭐 32, 무당층이 24%라는 거는 잠재적으로 이준석 신당에게 갈 표가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선거가 이제 한 60여일 남았는데 만약에 민주당 지지가 48, 국힘당 지지가 거의 뭐 한 45, 그러면 무당층이 7%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렇게 되면 무당층이 7%밖에 안 될 경우에는 어떤 새로운 신당이 창당하더라도 사람들이 이미 마음을 다 정했기 때문에 유동성이 별로 없지만, 지금 무당층이 20% 이상 있다라는 거는 언제든지 이 사람들은 국힘당이 아닌 민주당과 국힘당이 아닌 제3지대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크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무당층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이낙연이라는 사람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원칙과 상식의 탈당파들이 이낙연과의 창당 선언을 미룬 것이다. 선거제도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유승민이는 총선 이후에 어떤 국힘당의 어떤 총선 폭망 이후에 새로운 그 변화에 그때 합류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지금 미국의 3대 신문함은 워싱턴 포스트지, 그다음에 뭐 뉴욕 타임즈, 뭐 월스트리트 저널, 뭐 여러 가지 뭐 신문들이 있죠. 근데
뉴욕타임즈 1면에 등장했어요. 김건희가 명품 수주 의혹 주가 조작 등 김건희 여사 이슈 상세히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7시간 녹취록에 있던 내가 집권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KBS와 지금 아마 2월 7일 날 녹화분을 언제 방송할지 뭐 설 전날이나 하겠죠.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몰카 공작이고 정치적 음모다 이런 식으로 펼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아마 넘어가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박성준 국민의힘 의원이랑 태영호가 이 몰카 공작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최재형 목사를 흠집내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를 흠집을 내는데 어떻게 흠집을 내냐면요. 간첩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뭐 국가보안법을 뭐 수사를 받은 적이 있고 북한을 여러 번 갔다 오고 지금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공작을 하냐면 최재형 목사를 친북단체의 간첩몰이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거는요 자살골이에요. 왜 지금 자살골이냐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왜 이거는 우리가 지금 김건희를 디올백을 받았을 때 우리가 뭐라 그랬죠? 김영란법 위반이라 그랬죠. 그렇죠? 김영란법 위반 수사받아라라고 여태까지 떠들었잖아. 안 그래? 최재형 목사를 간첩으로 몰면 어떻게 되냐면요. 김건희는 국가보안법을 수사를 받아야 돼요. 앞으로 최재형 목사에게 간첩 혐의를 계속 씌우면 우리는 김건희를 국가보안법으로 수사하라 그래야 돼요. 왜 그러냐면 국가보안법 5조를 보면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 반국가 단체 그러니까 간첩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잖아. 최재형 목사를 간첩으로 몰아갈 경우에는 김건희는 간첩에게 포섭당해갖고 뇌물을 받은 거야. 그러면 최재형 목사를 간첩으로 몰면 몰수록 대한민국의 퍼스트레이드라는 여자가 간첩에게 뭐 속았든지 협조를 했든지 만나갖고 영부인이 경호가 뚫리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을 했고 최재형 목사가 간첩이 되면 될수록 김건희는 간첩으로부터 뇌물을 받아갖고 공작금을 받은 거야. 그쵸? 이거 자살골이에요. 응?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디올백 사건을 얘기할 때 계속 어떤 식으로만 얘기했어요. 김영란법 위반이다 저거. 그렇게만 얘기했는데 이건 아니야. 지금 최재형 목사가 북한 정권과 깊숙이 관련돼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김건희는 수사를 받아야 돼. 그렇잖아요. 계속 박성준, 태영호 계속 계속 북한을 왔다 갔다 하고 좌파 세력들이 일부러 꾸민 몰카 공작이다 얘기하면 할수록 야 그래? 최정이 간첩이었어? 그러면 간첩과 내통한 간첩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대한민국의 김건희는 뭐지? 국가보안법 5조 금품 수수에 관한 항목이 있어요. 7년 이하의 징역. 응? 김건희 수사해야지. 응? 왜 이게 가능하냐면 여러분들 최재형 목사랑 김건희랑 얘기하는 것 중에 그거 기억나세요? 남북 문제를 자기가 나서겠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김건희가 그 몰카 내용 중에 남북 문제를 내가 나서겠다라고 얘기했잖아. 그건 뭐야? 간첩이랑 자기가 내통해갖고 남북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라고 하면 이건 간첩이지. 김건희도 지가 남북 문제에는 최재형 목사님 자기가 적극적으로 저는 남북 문제가 좀 나설 생각이에요. 정말로. 뭐야? 그쵸?
이거는 뭐냐면 계속 저 새끼들이 똥볼을 차는 겁니다. 최재형 목사를 박성중이랑 원조 빨갱이 태영호가 북한 정권과 깊숙이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김건희는 간첩이랑 접촉한 거야. 간첩에게 뇌물을 받은 것이고, 앞으로 우리는 김건희를 김영란법 위반으로 수사하라가 아니라 국가보안법 5조 반국가단체로부터 뇌물수수 이걸로 주장을 해야 돼요. 그렇죠. 태영호를 왜 북한으로 보냅니까? 공천을 줘야죠. 공천. 평양의 단독 후보로 전략 공천. 태영호 평양에 전략 공천으로 줘야지. 그렇잖아. 이 새끼들 보면 계속 최재형 목사를 무슨 종북 빨갱이로 자꾸 몰라 그래. 그 빨갱이랑 내통해 갖고 남북 문제에 적극 참여한다라고 얘기하고, 빨갱이로 간첩으로부터 디올백 뇌물 수수로 하면 얘네들은 하는 짓마다 똥볼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여러분들 이제 총선을 앞두고 여기저기서 굉장히 혼란스럽죠. 혼란스러워요. 이거는 국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힘당은 이 혼란을 넘길 수 있는 정치적 해법이나 정치적인 여력이 없어요. 한동훈 같은 애로는. 근데 민주당은 한 방이 있어요. 그게 바로 특검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공천 잡음이 일어나거나 시끄러워지면요, 김건희 특검이라는 살아있는 2월 말, 제가 아까 D-Day 2월 27일이라고 얘기했죠. 2월 27일 날 김건희 특검을 재의결하라는 순간 또다시 출렁거립니다. 만약에 이게 특검이 통과가 되면 한동훈은 끝. 국힘당 끝. 특검이 거부되면 민주당이 200석을 달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떳떳하게 생기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총선 때 여태까지 윤석열이 거부한 거부권, 농민을 위한 양곡법, 간호사를 위한 간호법, 우리 노동자를 위한 노란봉투법 뿐만 아니라 방송과 언론을 위한 방송법, 김건희의 비리를 파헤칠 특검법, 저희가 해내겠습니다. 저희에게 표를 주십시오. 국민을 위해서 윤석열이 거부한 거부권법 다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응? 그래서 민주당은 아직 한 방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민주당은 확실한, 저쪽이 진짜 그 사지에 아우성될 수 있는 민주당은 한 방을 갖고 있지만, 저쪽은 아직 영남 공천이라는 에클레스건이 남아 있고, 응? 민주당은 이걸 한 방이에요. 안 그래요?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 그랬던 총선 때 그것만 틀고 있으면 돼. 선거운동 쉽게 하면 돼.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입니다. 이거만 동네에서 계속 들고 다니면 돼. 선거운동 이렇게 하는 거야. 쓸데없이 저희가 바꾸겠습니다 이런 거 할 필요 없어.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입니다. 이거만 계속 서울 시내에서 이거만 계속 돌리면 돼.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 윤석열이가 저랬는데 왜 특검을 거부했지? 그럼 저 새끼가 범인이네? 계속 이거만, 민주당은 수도권 선거에서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입니다. 이거만 계속 24시간 틀어놓는데. 그리고 이제 마이크 잡으면,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럼 범인 아닙니까? 하면서 계속 민주당이 선거운동을 하면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같이 주변에서 중도 외연 확장을 바깔기를 할 때, 야, 특검을 왜 거부해? 자기가 특검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거는 꽃놀이가 아니라, 민주당이 다시 제가 보면 이 특검법 하나로, 왜 그러면 아무리 탈당파라고 해도 누구죠? 이준석도 특검 거부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국힘당을 고립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카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김건희 디올백 사건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이제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이다. 왜 니네가 박성중이나 태영호가 최재형 목사를 간첩으로 몰면 몰수록, 그쵸? 간첩으로 최재형 목사를 몰면 몰수록 김건희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덫에 걸린다.
결국 니들은 똥볼이다. 그렇죠?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거는 심플하고 임팩트 있게 싸워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총선이 끝나면 기쁜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죠. 어떤 기쁜 일이 많이 기다리고 있냐? 총선이 4월 10일 날 끝나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21대 국회죠. 21대의 국회의 종료는 5월 31일까지입니다. 거의 50일이 남았죠. 이때 검사들 다 탄핵하면 됩니다. 검사들 다 날리는 거예요. 민주당 21대 국회의 힘은 이때 발휘됩니다. 이미 총선은 끝났지. 검사 탄핵 역풍 없지. 그래서 5월 29일인가요? 하여튼 5월 말까지 민주당 21대 선거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손준성이 이미 1심에서 징역형이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사법부 개혁과 검찰 개혁의 진짜는 4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민주당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검사들 판사들 다 날려버릴 수 있어요. 왜? 총선 끝났는데 무슨 부담이 있냐. 응? 민주당 딱 180석 갖고 있고 범민주진영 220석 딱 차지하고 있는데 이미 그 총선도 끝났겠다. 검사 탄핵 역풍이 뭐가 있어? 이때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뭐 한다? 분위기 딱 봐서 민주당과 범민주 세력들이 220석 되면 뭐 하면 되냐면 김건희 특검 재발의를 하면 돼요. 22대 총선 시작하자마자 김건희 특검 재발의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민주당에게 힘을 주십시오. 윤석열이가 자기의 부인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특검을 거부했습니다. 저희에게 힘을 주시면 특검 다시 발의해서 반드시 김건희를 감옥에 보내겠습니다. 라고 하면 왜 김건희 특검법 찬성이 63% 거의 70% 가까이 됐었거든요. 이렇게 싸우면 돼요. 진짜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언제부터 밭갈기를 시작하자? 2주 전부터 밭갈기 하면 돼요. 편의점도 다니고 할 일 많아요. 밥도 그러니까 돈 열심히 벌어요. 지금부터 돈 열심히 벌어야지. 생전에 전화 안 하던 너는 왜 나한테 선거 때만 전화하냐? 야 선거 때라도 전화하니까 새끼야 너 밥이라도 사주지. 지금부터 돈 열심히 버십시오. 지금부터 돈 열심히 벌어야지. 밭갈기 할 때 만났던 친구들 밥도 사주고. 그렇죠? 왜 그러면 2달 전에 만나면 효과가 없어요. 2주 전에 만나야지. 그 다음 주에 사전 선거하고 이렇게 되면 2주 전부터 해야 돼요. 아낌없이 사세요. 아낌없이 사면 중도는 아무래도 정치색이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좋은 사람이 되세요. 평소에 원수 만나갖고 누구 찍어라고 하지 말고 너 때문에 안 찍어 이 새끼야 이렇게 되니까. 알겠죠? 평소에 여러분들이 사람들한테 잘하고 사세요. 괜히 원수 만나갖고 원수한테 전화했다가 너 민주당 지지자냐? 에이 국힘당 찍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니까. 알겠죠? 속 보이는 짓.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정치를 하지만 지지자들은 평소에 정치를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잘 살아야 돼. 그 잘 산다는 게 부자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사람들한테 피해 주지 않고 저 사람의 말은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인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평소에 정치를 잘해야 돼.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고. 그래야지 평소에 말빨이 맥히지. 평소에 인성 개, 인간성 거지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선거 때만 전화해갖고 찍으라 그러면 저 민주당 미친놈 이렇게 된다고. 알겠죠? 지나가다가 쓰레기도 좀 줍고 그러고 살아.